오늘 한국이 보면 GDP 규모로 보면 그건 뭐 인구도 관계없이 전체 국가 GDP 규모로 보면 러시아에 이어 12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인당 이 국민 소득을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33위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뭐 한국 경제가 그럴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실상이 지금 엉망입니다. 자, 오늘 신문에 보면요. 빈곤한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타지도 못하고, 자, 국민연금이 내 너난 돈이니까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한다는 겁니다. 생활 자금이 부족해서 5월까지 국민연금 담보 대출이 5,032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국민연금에서 실버론이라고 1,000만 원까지 빌려준다라는 말을 내부 업체 등에 이렇게 가서 물어보다가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5년 만기로 대출을 대전에 사는 한 중소기업 퇴직자가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국민연금을 담보로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나올 대출금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45만 원에서 원금과 이자 17만 원을 떼고 나머지 28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령층 중에 목돈이 필요했을 때 주거, 의료, 생계비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는 게 올해 5월까지 5,032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에 76%를 이렇게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이 작년보다 2배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실버론 예산, 이것도 국민연금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을까봐 이 실버론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한 3,400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다 바닥 나버릴 것 같아서 210억을 더 편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버론은 노인들이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등 긴급 생활 자금을 자신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담보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타는 사람은 계속 느는데 내는 사람은 이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소는 보험료 내는 가입자는 올해만 해도 48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지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근데 기금이 동나지 않게 운영하려면 보험료를 언젠가는 올려야 줄 수 있는데 결국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58년에서 63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제도 개선을 해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건데 앞으로 큰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자가 얼마나 줄어들 건가 보면 매년 수십만 명이 지금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현재 비율로 기금을 동나지 않게 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를 한 16%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좀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택시 기사분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요. 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망한 택시 기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일산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돼가 일용직 노동자로 하려다가 그것도 잘 안 돼가 거제까지 가가지고 택시 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매일 24시간 600km씩 뛰고 가끔씩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돈이 조금 되다가
이제 점점 그제 경기가 나빠지고 이러면서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제도의 조선 경기가 나빠지고 조선서 직원들도 이제 이렇게 다 해직되고 외부 유입도 줄고 하니까 택시를 안 탄 거죠.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만 8,590km, 한 달에 8,590km를 뛰어요. 엄청난 거죠. 하루 300km를 뛴다는 거예요. 안 쉬고 뜁니다. 그래서 1월에 360만 원을 벌었는데 2017년 12월에는 6,530km를 뛰고 198만 원을 벌었고 운영을 해도 이제 적자를 보는 날들이 2017년 12월 달부터는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도 몸이 여러 군데가 아팠는데도 한 달에 집값 포함 5, 60만 원만 쓰고 이 가족들한테 계속 이렇게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안 나와서 보니까 집에서 죽은 채 자다가 숨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택시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 타다 택시에 대해서 택시와 타다 간에 공유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너무 공유 사업에 또 정부가 공생 방안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금으로 택시 면허를 1000개 사서 성차 공유 회사, 즉 타다에 월 40만 원, 개당 40만 원의 임대를 한다는 거죠. 미친 짓거리 아닙니까? 자, 택시 면허가 원래 한 1억 하다가 요즘 한 6,500만 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다가 한 면허를 1000개쯤 사면 한때는 1000억 줘야 되는데 저거들 때문에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650억을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가 택시 면허를 1000개를 사서 그걸 한 개당 40만 원의 임대를 주느냐. 지금 택시 기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산악금 낸다고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사가지고 40만 원의 임대를 주면 안 하겠다는 택시 기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10일 상생안이라면서 사실상으로 이제 택시 업계에 손을 들어줬다. 그거는 이제 왜 택시 업계에 손 들어줬냐 하면 택시 업계는 타다가 이 1000개를 사서 주면 택시 기사들 개인 택시 중에는 팔 사람들은 팔 수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택시가 타다로 변하는 거니까 택시 업계는 크게 손실 볼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형평성에서 보면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상생을 왜 정부 돈을 써요? 타다의 법적인 부분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택시 면허를 사라고 했어야죠. 그래서 국토부가 10개의 개인 택시 면허를 구매해서 성차 공유 업계에 개당 40만 원에 임대한다라는 겁니다. 택시와 유사한 유로 운송 영업을 하는 성차 공유 업체에 택시 면허를 빌려서 하라는 의미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택시 면허 구매 수를 더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 내서 타다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타다 보고 살아야죠. 이재웅이가 돈이 없어요? 이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렇게 이재웅이 도와주고 싶습니까? 자, 현재 택시가 25만 대인데 이대로 하면 택시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늘어나지 않는 거죠. 타다가 택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타다가 굳이 왜 필요합니까? 타다라는 회사가 가짜 택시, 유사 택시를 한다고 그놈을 처벌해야지 그놈에게 정부가 택시 면허를 사서 대여를 해줘요? 고생하는 택시 기사들 중에 모범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40만 원씩 대여를 하지 그래요. 자, 택시가 이름만 성차 공유차로 바뀌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타다 성차 공유가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처음에는 거기가 서비스가 좋고
기존의 택시보다 훨씬 여러 가지 방법에서 혁신이 나다가 지금은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노동에 대한 대가도 받는다고 할 수 없고 아주 그냥 착취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도 또 뭡니까? 승객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잠자는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기존의 택시 하는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신규로 유료 운송 시장에 진입하는 승차 공유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산업에 기여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다. 말은 이래 하지요. 그래야 택시 업계의 서비스를 개선시킨다. 요래 말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겠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8월 달에 내놓을 계획인 한 회사는 결국 스타트업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면서 당장 1000개의 매너가 풀리는 상황에서 업체 간의 합의를 찾기는 어려울 거다. 자, 정부가 매너 매입량을 늘린다 해도 이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의 갈등을 풀기는 어려울 거다. 반면 몇 개의 다수 승차 공유 업체는 정부안을 찬성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타다는 택시가 아닌 렌트카를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타다 측은 줄곧 이런 방식이 현행법상 합법적인 운송 형태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타다는 정부안과 무관하게 1000대의 렌트카를 추가로 늘렸을 때 정부가 제재할 방침이 없다는 거예요. 타다는 정부가 면허 사서 해주는 것도 빌려서 하고, 또 자기들은 택시가 아니고 렌트카의 혁신적 운영 방법이다 어쩌다 하면서 1000대를 또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들 정부가 면허를 사서 승차 공유 업체에 임대를 해준들 무슨 놈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타다 대표는 정부가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재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타다를 막을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정부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타다가 이게 불법 택시인가 아닌가를 빨리 승부를 내도록 하고요. 택시의 혁신은 혁신대로 해야지. 솔직히 택시 혁신은요, 간단합니다. 택시 혁신이라는 거는 택시 업계의 수익 보장이 되면 혁신이 되는데 지금 택시가 너무 많아서 택시끼리의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혁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놈이 택시를 사들이지도 않고 지가 가짜 불법 택시를 하면 그야말로 렌트카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했을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격이 처지지 않으니까 비용이 부담이 안 되는 거죠. 택시의 비용이요. 그러니까 얘는 돈을 버릴 수도 있고 새로 투자를 받아서 주식을 상장해서 그걸 모빌리티니 4차 혁신산업이니 공유제도니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라는 것이 뭐 만사 혁신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도 끝났어요. 미국에도요, 이 우버 때문에 온갖 폐단이 다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한물간 서비스가 됐고 주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유라는 것이 사기꾼들의 이야기지 공유가 미래의 방법이냐?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승차 공유가 되려면 한마디로 자율주행이 되어가지고 차가 지 맘대로 다닐 때야 그야말로 승차 공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전에는 전부 다 그냥 합법 택시냐 불법 택시냐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정부가 고작 하는 게 택시 매너 사들여 가지고 승차 공유 업체들한테 던져주고 타다는 또 더 추가로 늘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주대한 씨 과거에 이 운동권의 대부였습니다. 특히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혁신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손학규의 리더십이 한계에 이르면서 제한적으로 이 사람이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자, 이분은 제가 옛날에 아마 이분과 함께
대담을 한번 모 잡지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니까 그래도 운동권 노동운동가 치고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과거에 이분은 민노당에 있었지만은 떠난 뒤로 친구를 바꿔야 된다 해서 20, 30대를 주로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보수가 이기려면 기존 태극기 부대로는 안 되고 호남과 청년에 어필해야 된다. 물론 이 말이 좀 듣기 싫은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태극기 부대는 가장 보수 중에 핵심적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보수가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젊은 층에도 어필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이건 이분의 말의 중점은 아닙니다. 정치판의 586 운동권이 일종의 세대 순환을 막고 이제는 기득권화돼 가지고 586 전대협 한총련 출신들이 변비처럼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가로막고 기득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시대의 이 이데올로기 좌파 이념, 친북 좌파 이념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지금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이 되었다. 그리고 법질서 무시하는 민노총은 2030에게 저 아저씨 왜 저럴까라고 비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찌질한 아버지가 부끄러웠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 밥 먹고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며 난 젊은 친구들 앞잡이가 되고자 하니 기형적인 존재 586 운동권을 밀어내도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들은 이분이 과거에 한국 노동운동의 산증인이고 민노당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부분이 많았어요. 과거의 운동권 중에서 장기표, 주대한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운동권에 변하지 않는 그 기득권 패거리주의에 신물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잘 새기고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 종북 주사파 논쟁이 벌어지면서 민노당은 깨지고 주 선생은 아예 정치판을 떠났는데 수적으로 많은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있던 주사파가 당의 패권을 잡았다. 영국 노동당이라도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남았을 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뒤로 계속 좌파를 향해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을 하자 변절자로 그들로부터 매도를 당했는데 자, 어떤 친구는 지금 만나도 언쟁이 붙지만 대다수는 자기가 살아온 걸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한다. 그쪽에 몸담고 있을 때도 586의 잔소리꾼으로 살아왔다.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배의 위상도 달라졌다. 김건태 의원처럼 586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존경받고 김재하처럼 잔소리를 하면 공격을 받았다. 장기표 씨는 잔소리가 아니라 아예 젊었을 때부터 이들과 헤어져서 딴 길을 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분은 한 세미나에 오늘날 민주노총이 보이는 행태는 괴물의 난동이다. 괴물을 죽이든지 우리에 가두든지 해야 된다. 제가 민노총을 해체하는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 괴물을요, 그냥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두어 버려야 되는데 가두려면 이 헌법 개정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최상의 조치들, 국민들이 모두 투표하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민노총이라는 괴물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심한 말을 했지만은 내 청춘을 노동운동에 바친 결과가 이런 것인가는 회한이 있었다. 심지어 내 아내도 구로공단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 활동가였다. 하지만 지금 민노총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자가 되었다. 이들의 오만한 형태를 보는 젊은 친구들에게 그때 노동운동을 했던 나는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노총이 87체제가 낳은 기득권이라 했는데 87체제라는 것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6월 항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대기업 노동자는 기득권이 되었다. 상위 10%인 대기업 노동자와 그 외 중소 하도급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갈수록 그 격차가 신분차가 커졌고 지금은 민노총 주도의 노동운동은 상위 10%의 기득권을 지키고 불평등을 확대해 온 것에 다름 아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이해가 대립할 때도 노동운동은 기성세대 편을 들었다. 주대한 씨가 오늘 조선일보 최보식 만난 사람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보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 기득권을 그대로 놓고 감상적 선의와 환상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먼저 노동개혁부터 했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겨우 이루어 나왔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을 현 정권이 원점으로 돌려놨다. 현 정권은 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지만은 사실은 민노총, 공무원노조, 정교조 등 기득권 세력과 손잡고 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노총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그 민노총 해체가 없는 어떠한 개혁도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괴물이 된 것을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방법은 해체밖에 없고요. 해체는 결국 헌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